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 리드론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9권입니다. 리뷰의 내용은 역사적 배경, 소설의 줄거리, 낭독자의 감상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면에 자막을 넣었지만 처음부터 눈을 감고 들으시는 것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그럼 토지 9권의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9권의 역사적 배경은 1919년부터 1921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전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세계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상황이었고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종결되자 다음 해인 1919년 1월 연합국은 전쟁 전후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고 하여 이를 파리 강화회의라고 부릅니다. 많은 연합국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국제 문제를 풀어갈 원칙으로 14개 조항을 제시했는데 이 중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여러 식민지 약소국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준 선언이었고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독립 세력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여운형은 1918년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냈고 미주 대표 독립 세력인 대한인국민회에서도 이승만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 자격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승만에게 파리행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파리행이 좌절된 이승만은 이후 두고두고 비난받을 행동을 진행합니다. 한국을 일본에게서 해방시킨 뒤 국제연맹에서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달라는 청원서를 윌슨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뜬금없는 위임 통치 청원은 우리나라 독립 세력의 균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를 보내려는 이와 같은 노력에 발맞춰 우리 독립 세력들의 독립선언도 이어집니다. 1918년 11월 만주 독립투사 39명이 발표한 무호 독립선언, 1919년 2월 동경 유학생들이 발표한 28 독립선언에 이어 1919년 3월 1일 고종의 국장을 이틀 앞둔 시점에 기미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1운동은 처음에는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본 경찰의 강경 탄압으로 인해 적극적인 항전의 성격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란 1919년 4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만세운동을 벌였던 마을 주민들을 가둔 뒤 불을 지르고 총을 난사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3.1운동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운동의 구심점, 즉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줬고 드디어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한편 3.1운동 이후 독립에 대한 염원으로 많은 청년 학생들이 상해나 만주 독립군을 찾아갔고 여러 통로로 조달된 군자금으로 인해 만주 독립군들의 무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습니다. 소설에서도 진주에 있는 서희가 관수와 한보기를 통해 군자금을 간도 독립군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인적, 물적 증강은 독립군 부대의 전투력을 끌어올려 주었고 그 결과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와 같은 해 10월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 군정서 및 독립군 연합부대의 청산리 대첩은 대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전투를 통해 일본군은 만주 독립군의 힘을 알게 되었고 이후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간도에서 대대적인 보복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독립군들은 이미 간도를 떠난 뒤였습니다. 일본군들은 간도에서 자취를 감춘 독립군들을 대신하여 조선인 마을, 항일단체, 학교, 교회 등을 초토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피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 간도에서 일어난 참변이라 하여 간도참변 또는 경신년에 일어난 참변이라 하여 경신참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919년부터 1921년 초반까지의
국내와 간도에서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기 러시아 연해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8권에서 본 것처럼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에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레닌의 혁명정부는 즉시 연합국에서 탈퇴했고 세계대전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렇게 동부전선은 정리가 되었으나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피해를 입은 귀족, 자본가 등 구기득권 세력이 각지에서 백군을 조직해 혁명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백군에 대항해 레닌의 혁명군을 붉은 군대라고 하여 적군 또는 적색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레닌의 혁명군인 적색군과 반혁명군인 백색군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혁명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시베리아 전역에 백색군을 지원하는 병력을 보냅니다. 특히 일본은 연해주와 동부 시베리아 지역에 7만여 명의 대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역은 본격적인 적군과 백군의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 연해주에 있던 우리나라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레닌의 혁명군과 함께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레닌이 식민지 약소 민족들의 해방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고 일본과 싸우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독립의 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1920년 3월 니앙 사건이 일어납니다. 니앙은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니콜라스 옙스크 항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러시아 적색군과 우리나라 박일리아가 이끄는 독립군 부대는 니앙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합동 공격하여 그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이후 일본군의 지원부대가 니앙을 재차 공격하자 적색군은 철수하면서 일본군 포로들을 대량 학살하였는데 이를 니앙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니앙 사건을 구실로 대대적인 보복작전을 펼칩니다. 이를 토지소설에서는 해삼이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삼이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한자 이름입니다. 1920년 4월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한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학살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신안촌을 기습하여 한민학교와 한민회관 등 주요 건물들을 불태웠고 닥치는 대로 조선인을 학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재형 등 한인 지도자가 사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소설에서처럼 해삼위 사건이라고도 하고 4월 참변 또는 연해주 참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당시 러시아 내의 두 개의 고려 공산당, 즉 사회주의 독립 세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동희가 이끌었던 한인사회당 계열의 상해파 고려 공산당입니다. 한인사회당은 시베리아에 망명 중이었던 독립인사들이 1918년 조직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었습니다. 이동희를 중심으로 건설된 이 당은 초창기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 독립 세력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동희는 이후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들 계열들이 상해에 모여 고려공산당을 창당하니 사람들은 이들을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 불렀습니다. 이와 대립되는 또 하나의 고려공산당이 있으니 바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입니다.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이동희의 한인사회당을 반대하는 연합세력이 모여 만든 고려공산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배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다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배후에는 공산주의 국제연합인 코민테른과 또 다른 러시아 사회주의 독립세력인 대한국민의회가 있었습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양측 모두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지만 노선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최우선 목표를 민족 독립으로 하고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일제를 몰아내는 독립은 노동자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자본가와 종교인이 참여하는 임시정부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본가들과 함께하는 상해파 공산당을 일종의 사이비 공산당처럼 몰고 갔습니다. 이런 두 세력의 간극과 대립, 주도권 싸움은 이후 벌어지는 자유시 참변이라는 독립운동사에서 씻을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옵니다.
이는 추후 해당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구권의 역사적 배경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소설의 줄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상현도 서희돈, 임명빈 등과 함께 울분을 내뿜으며 만세 시위를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현의 마음은 점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만세운동 이후 서희돈은 상해로 나갔고 임명빈은 주동자로 몰려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갔습니다. 상현은 자신만 홀로 남아 펜대나 굴리고 있다는 것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만세운동은 상현에게는 개인적인 상실감을 주었고 국제적으로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모든 식민지 약소국들을 위한 선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부사댁 하인 억쇠는 상현을 찾아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상현에게 고향으로 내려오라는 마님의 말을 전하지만 상현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억쇠는 서희가 상현에게 전달을 요청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임역관의 집에 보낼 돈이었고 상현은 임역관의 딸 임명희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임역관은 공로인을 조중구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조중구에 대한 서희의 복수를 도와줬던 인물입니다. 그는 3.1운동 때 시위 현장에서 일본군의 총에 맞아 죽었고 그의 아들이자 상현의 친구인 임명빈은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집안에는 임명빈의 모친과 아내 그리고 여동생 명희만 있었고 서희는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현에게 돈을 보내 전달을 부탁한 것입니다.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 술만 마시는 상현을 친구 전윤경이 전주로 데려갑니다. 전윤경은 전주의 갑부집 아들로서 상현과는 일본 유학 시절 만나게 된 친구입니다. 상현이 전윤경을 따라 전주에 내려온 이유는 기화가 전주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현은 전주에 오자마자 기화의 집을 알아냈고 그 길로 그녀를 찾아갑니다. 기화는 한때 서희돈과 함께 살았지만 서희돈이 상해로 떠난 뒤 혼자 전주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기화는 상현을 반겨줬고 상현은 기화가 지내는 조그만한 기화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 참석한 뒤 밤늦게 돌아와 숨죽이며 울고 있는 기화를 상현은 위로해줬고 그둘은 그날 밤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진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간도에서 진주로 온 사람들은 서희와 두 아들 황국, 윤국, 용희와 이민혜, 홍희, 그리고 영팔이와 그 가족들입니다. 김훈장은 거기서 죽었고 길상은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간도에 남았습니다. 서희는 진주로 오자마자 자신의 성을 김씨로 바꾸고 길상의 성을 최씨로 바꿨습니다. 아들 황국, 윤국을 최씨로 만들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제 호적상 최길상, 김서희, 최황국, 최윤국이 되었고 이는 최씨 가문을 잇겠다는 서희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서희는 진주에 왔지만 하동 평사리에는 한 번도 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사리 최참반댁의 집터는 서희에게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조중구에게서 마지막으로 되찾아야 할 재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돈이 모두 떨어진 조중구는 평사리 최참반댁 집을 마지막으로 팔아서 목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아들 꼽추 병수와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들의 하인 육손이와 육손이의 딸 언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중구가 집을 내놓자 서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집을 살 의향이 있지만 중개인 없이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중구는 서희를 직접 대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로인을 통해 자신의 땅을 하나씩 뺏어간 사람이 서희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조중구는 분노보다 무서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그런 서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재산을 가지고 직접 대면해서 값을 쳐주겠다고 자신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조중구는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해하면서도 돈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서희를 찾아갑니다. 진주의 서희의 집, 평사리 최참반댁의 집터만큼 크고 넓었습니다. 조중구는 이리 오너라를 부르며 기세 좋게 들어갔지만 사랑채의 분위기에 압도되었고 정작 서희 앞에 앉자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중구를 똑바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조중구는 벌벌 떨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자신이 최씨 가문의 재산을 잘 불려서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며 아무도 믿지 않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조중구는 5,000원이라고 얘기했고 서인은 그 돈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마치 개에게 자신이 먹다 남은 떡을 툭 던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가 던져준 돈을 받고 조중구는 헐레벌떡 집을 나갔고 그 길로 주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가슴속에 있는 돈을 확인하며 주점에 앉아 혼자 술을 먹는데 우연히 그 옆자리에 관수와 서기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관수는 동학당에서 환희와 함께 계속 의병활동을 하고 있었고 서기는 3.1운동 때 감옥에 들어간 뒤 얼마 전에 출소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전 진주에서 물지개꾼을 했던 서기는 기와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중구의 집에서 종을 하며 정보를 빼내 공노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야간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했고 진주에 내려와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서기는 조중구를 보고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앉아 일부러 술을 청해봅니다. 조중구는 예전 서울 자신의 집에서 종노릇 했던 아이로만 서기를 알고 있었기에 어느 안전이라고 같이 겸상을 하느냐고 화를 냈고 서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조중구를 주먹으로 때려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관수가 백정의 사위임을 알고 백정과 어찌 같이 술자리를 갖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래저래 주점은 서기와 관수 때문에 시끄러워졌습니다. 관수는 일단 몸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수는 서기를 데리고 서희에게로 몸을 피합니다. 얘기를 들은 서희는 연학을 부릅니다. 연학은 서희가 진주로 온 뒤 최참판댁의 일을 맡아서 해주는 유능하고 배짱 좋은 청년이었고 관수 서기와는 깊은 연대가 있는 사이입니다. 연학은 소란이 난 주점으로 가서 조중구가 서희에게서 돈 5,000원을 훔쳐갔고 서기 선생이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싸움이 난 것이라고 좋은 입담으로 말했고 그렇게 주점의 소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당시 관수는 간도에 있는 길상이에게 건너갈 군자금을 만들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간도에서 온 청년을 서희에게 연결시켜줬고 한복이에게는 군자금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관수가 컨트롤하고 있었기에 주점에서 서기와 조중구가 붙은 시비로 인해 혹여 일본 순사들이 출동할까봐 서희에게 말해 신속히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서희는 간도에 혼자 남은 길상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지금 이 군자금은 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서희는 군자금을 내주기로 결심합니다. 대답을 들으러 온 해관 스님에게 나는 앞으로도 친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대답을 했고 해관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군자금을 내주겠다는 그들만의 은어였습니다. 한복이의 형 김두수는 현재 간도와 연해주를 주름잡는 가장 악독한 친일 경찰입니다. 그렇기에 한복이는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간도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관수는 이 점을 생각하며 한복이에게 군자금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만일 한복이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를 없앨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신중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복이는 아버지 김평산의 살인과 형 김두수의 친일 행위로 우리 가족이 지은 죄가 많다면서 이를 사죄하는 의미로 자신이 군자금을 전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한복이는 군자금을 가슴에 안고 간도로 떠났고 용종촌 공노인의 객주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한복이를 본 공노인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여러 질문을 한 끝에 드디어 한복이가 준 군자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군자금은 공노인을 통해 간도 독립군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공노인은 다음날 한복이를 길상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길상은 한복이에게 연해주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하면서 장인걸 등 독립투사들이 있는 곳에 한복이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 전에 일어난 해삼이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 죽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독립투사들을 만나고 용종으로 돌아온 한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낱 시골 촌부로 지냈던 자신 앞에 길상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갑자기 너무 큰 세상을 만난 한복은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의심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형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복은 공노인을 통해 영사관 최석이를 만났고 최석이는 김두수가 연락되는 대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객주집에서 할 일 없이 지내는 한복에게 한 전라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돌아온 주갑이었습니다. 그는 공노인의 부탁을 받고 한복에게 여기저기 용정을 구경시켜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복이는 주갑이의 창하는 실력에 놀랐습니다. 공노인은 주갑이에게 곧 있으면 한복이가 형 김두수를 만날 거고 이후 회령을 통해 고향에 갈 것이니 한복이와 동행할 것을 부탁합니다. 한복이가 이렇게 용정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 형 김두수는 하얼빈에 있었습니다. 그는 4년 전 그곳에서 금녀가 쏜 총을 허벅지에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금녀가 하얼빈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밀정 양차생을 심어뒀습니다. 김두수의 예측대로 결국 금녀는 나타났고 김두수는 그녀를 잡아 양차생의 집 창고에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수는 금녀에게 미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한 여자를 줄기차게 쫓은 적이 없었고 이렇게 많이 놓친 적도 없었습니다. 금녀는 김두수가 유일하게 꺾지 못했던 도도한 꽃이었습니다. 금녀를 고문한 뒤 그 윗선인 장인걸 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던지라 평소처럼 가혹한 고문을 하지 않는 김두수에게 양차생은 왜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는지 물었고 나올 게 없으면 차라리 헌병대에 넘기자고 말하지만 결국 김두수의 기세에 눌려 조용해졌습니다. 김두수는 금녀를 보며 들었던 욕정을 양차생의 아내를 겁탈하며 풀었습니다. 김두수가 양차생의 아내를 겁탈하고 돌아와 보니 금녀는 머리를 벽에 수십 번 박아 결국 스스로 죽었습니다. 금녀의 죽음으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영종으로 돌아온 김두수는 자신의 동생 한복이가 객주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히 내 동생을 객주집에 데려다 놓은 거냐며 당장 가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간도와 연해주를 주무르는 악명 높은 친일 경찰인 형과 그 형이 잡으러 다니는 독립군들에게 군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간도로 간 동생이 만나면서 간도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진주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팔이의 둘째 아들 제수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옛 평사리 사람들은 모두 진주 영팔이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미 진주에서 터를 잡고 있던 두만아비 이평과 용이, 봉기 등이 오랜만에 영팔이 집에서 만났고 안악들은 안악들대로 두만네, 판술네, 석인네 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진주의 터를 잡은 서희에 대해 이야기했고 구천이가 옛 동학당 대장 김계주의 외아들이라는 얘기 그리고 여러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도중 용이는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졌고 그 뒤로 중풍이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 홍이의 간호를 받으며 집에서 지냈습니다. 홍이는 19살이 되었습니다. 친엄마 이민혜는 돈에 환장하여 더욱더 돈놀이에 매진했고 그럴수록 홍이는 자신을 키워준 죽은 간도댁 엄마인 월선이를 그리워합니다. 병나 누운 아버지와 돈에 환장한 어머니를 보며 홍이는 점점 자신을 자학했으며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몰고 갔습니다. 이민혜가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담배 피며 못된 일들을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윗마을 장이라는 여자를 겁탈하기까지 했습니다. 홍이는 이민혜가 있는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아픈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홍이는 서기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얘기했고 서기는 평사리 최참판댁이 지금 비어있으니 아버지 용이를 그쪽에서 모시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기의 생각으로 용이는 평사리 최참판댁으로 가게 되었고 원래 거기에 있던 육손이와 언년이와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용이를 평사리에 모셔주고 돌아가는 홍이에게 용이는 큰 세계에 가서 살라고 말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용정에 있는 월선이를 이쪽으로 꼭 이장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서기 어머니는 혼인할 나이가 된 서기에게 같은 마을 양을레와 혼인하라고 재촉합니다. 양을레는 서기 친구 양필구의 이복 동생입니다.
서기는 혼인 생각이 없다며 방으로 들어왔고 기화를 생각합니다. 기화는 서기보다 두세 살 위인 누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봉순이라는 이름의 최참반댁 친모의 딸이었고 진주에서 물지개를 지던 10대 때는 어느 양반의 소실로 지내면서 자신과 어머니에게 일감을 챙겨줬으며 서울에서는 상류층 자제들을 통해 자신의 거처를 알아봐준 누님같이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기화는 서기에게 세월의 자맥질을 하는 해녀 같은 존재였고 오늘 어머니로부터 혼인 얘기를 듣게 되니 서기는 더욱 기화가 떠올랐습니다. 진주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왔던 가족은 두만아비 이평과 두만네 가족들이었습니다. 두만네 가족은 토지 일부에서 최참반댁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정작 윤보와 마을 청년들이 조중구를 잡기 위해 최참반댁을 습격할 때 슬쩍 빠져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평과 두만네는 두고두고 그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서희가 진주에 돌아온 뒤에도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려 아직까지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튼 이런 두만아비 이평과 두만네의 자식은 첫째 딸 선희, 장남 두만이, 차남 영만이가 있습니다. 선희는 이미 시집가서 손자까지 받고 장남 두만이는 옛날 윤보를 따라 서울로 가 목수일을 배우고 내려왔는데 각시가 둘입니다. 첫째 각시는 예전 평살이 막달내의 외동딸 막달이이고 두 번째로 얻은 각시는 서울에서 만난 서울내 쪽간이입니다. 서울내 쪽간이는 진주에 쪽간이네라는 식당을 차려 제법 돈을 벌었고 남편 두만이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두만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첫째 각시 막다리에게는 정을 뚝 끊고 둘째 각시 서울내하고만 읍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만이는 자신의 부모가 최참반댁 종이었다가 면천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창피해하며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앞으로 토지 3부는 진주가 주된 배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계도를 여기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희와 윤도집이 있는 동학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봉 양재곤 노인이 죽은 뒤 동학 세력은 윤도집과 환희가 양분하여 세력을 이끌었습니다. 환희와 강세는 회의가 열리는 곳을 가던 중 자객을 만났지만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그는 임실의 지산만이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동학 지도자들은 동굴 속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도집, 환희, 지산만, 강쇠, 석포, 관수, 조막손 송가, 윤필구, 순창의 장가, 보부상 임가, 남원의 박달 등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중 굳이 환희 쪽 사람만 가린다면 환희, 강쇠, 관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두 일당백의 싸움꾼들이었습니다. 지산만은 3.1 만세운동도 학생들이나 야소교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원래 우리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며 동학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만주 독립군들이나 학생들, 야소교가 주목받는 독립운동에 대해 우리는 바지 쪼고리냐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에 환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 동학교도들만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주의 독립군들은 그들대로 독립투쟁을 넓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넓혀갈 때 우리 동학 세력의 금을쿠와도 연결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부패하고 썩은 이조 조선을 상대하던 그 옛날이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산만은 계속 깐족대며 말을 했고 그가 환희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냈다는 것과 군자금과 관련해 경찰에 밀고 했다는 것을 알았던 강쇠는 참지 못하고 지산만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둘 다 싸움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인지라 그들의 혈투는 지켜보는 사람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혈투는 결국 관수가 말려서 끝이 났고 환희는 다시 한번 동학 세력만 가지고는 날로 커지고 거대해지는 일제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다고 윤도집을 보며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토지 9권은 3.1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어수선한 국내외 정세를 배경으로 했고 간도에서 돌아온 서희 일행이 진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격가지로 상영과 기화의 새로운 만남과 군자금 전달을 위해 간도로 간 한복이, 금녀와 김두수의 마지막 이야기도 흥미롭게 펼쳐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리산 동학세력 내의 환희와 윤도집,
혹은 환희와 지산만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고 특히 백정의 사위 관수가 새로운 리더십을 뽐내며 급부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수는 환희, 강세와 함께 동학 세력에 가담했던 거칠고 독한 청년 정도로만 이미지화되어 있었는데 이런 그가 토지 구건에서는 간도 독립군 세력을 서희에게 연결시켜주고 한복이에게 군자금 조달을 지시하는 등 과거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조율자로서의 능력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의 중심축이 길상이나 환희에서 관수에게로 넘어가는 느낌마저 들었고 처음으로 관수라는 인물에 대해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된 서기의 모습도 신선했습니다. 진주에서는 물지기꾼이었고 서울에서는 조중구의 종으로 생활했던 서기가 3.1운동 때 옥살이를 한 뒤 어엿한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서기는 앞으로도 지식층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현은 무슨 생각에서 기아를 찾아가 품은 것인지 그런 행동들이 기아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고 형 김두수를 찾아간 한복이는 무사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다음 편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